금요일의 과학터치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려대학교의 김동희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강연해 주실지. 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사회자분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어요. 공학자가 바라보는 생명현상이라고. 제가 공학도이면서 지금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청소년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진로나 이런 거 고민하실 때인 것 같아서 저도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한번 묶어서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침 또 경명여고 친구들이 와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연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마지막에 질의응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수님이 선배의 마음으로 또 답변을 다 해주실 것 같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강연 끝나고 꼭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교수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강연을 정말 칼같이 시간을 딱딱 잡으시는 것 같아요. 7시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진짜 7시에 저 들어와서 파일 옮기고 인사하고 딱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일단은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김동휘 교수라고 하고요. 사실은 여기 아마 후성구 쪽에 아니구나, 북구인가? 거기가 코엑스라고 지금 전시 컨벤션 센터라고 아시죠? 거기 지금 국제학회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해외에서 정말 유명하신 학자분,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와 계세요, 대구에. 아마 오늘까지 마지막 날이어서 오늘 저도 거기 끝나고 이제 여기 부랴부랴 초대받아서 왔는데 사실 저도 어제도 발표하고 오늘도 발표하고 했어요. 국제학회 발표했는데 거기서 발표하는 것보다 여기서 발표하니까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정말 심장이 막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청자들이 제가 맨날 보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아니면은 박사 받으신 분, 교수님 대상으로만 강연을 하다가 지금 보니까 너무 교복 입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떨리는데 정말 죄송한데 혹시 지금 나 미성년자예요. 손 들어 보실래요? 혹시? 오케이. 수위 조절을 좀 해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맨 앞에 너무 어린 아기도 앉아 계셔가지고 이게 너무 브로드해서 제가 강연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끝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저한테 그냥 질문 바로 끊어서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강연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강의가 제가 보통 파워포인트를 한글이 안 돼요, 제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영어로만 써놔가지고. 근데 별 의미는 제가 가능하면은 설명을 다 한국말로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단어만 한국말로 바꾸기가 애매한 단어들이 있어요, 원어 단어. 그런 것들만 다 써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게 일단 저는 공학자예요. 공학자고 아마 여기 추성구에 대령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세요? 거기 제 모교거든요. 그리고 다 한번 풀어볼까? 대령고등학교 나오신 분 없을 것 같고 중학교는 경복중학교라고 저기 협성재단 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또 남구에 남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내가 어디 나왔지? 공덕 유치원이라고 또 거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대구 여러 구를 돌다가 학부를 고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생명화학공학, 요즘에는 생명화학공학이라고 하는데 저 들어갈 때는 화학공학,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메이저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조금 전에 아마 예비 강의도 에너지 이런 거 조금 잠깐 보니까 그런 거 강의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그런 거 할 줄 알았거든요.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이러면 그런 거 할 줄 알았는데 미국 가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이상한 거에 애가 꽂혀가지고 그래서 저는 바이올로지, 생명과학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아이였는데 미국 가서 아주 그냥 전공을 싹 다 갈아엎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도 지금 대학교에 어떤 과를 딱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해서 뭐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 계속 하시는 친구들 있는데 여러분들 미래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 기회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찬스가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 경로가 풀리는구나 뭐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할 얘기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시간 텀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넓게 한번 보고 싶어서 시간 텀을 길게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빅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역사에 관련된 강의를 할 건 아니고 이 단어가 뭐냐면 뭐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몇 년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국사책에 나오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유발 하리리가 썼던 뭐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거 되게 유명한 책들이 있죠. 뭐 서울대 권장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보통 우리가 빅히스토리라고 그래요. 뭐 시간 텀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때 큰 이벤트가 뭐였냐 이런 식으로 묶어서 뭐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 3개 있죠. 춘추자전, 헤로도스의 역사, 그다음에 조선왕조 실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연대 기술로 쓰여 있어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총균세, 뭐 그다음에 이기적 부전자, 세피언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빅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좀 크게 보고 인류가 어떻게 생각에 패러다임 변해갔나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거를 빅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혹시 뭐 주식하신 지금 성인들은 주식하시는 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들이죠 지금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되게 많이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특히나 저같이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때 유행했던 학문이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이후는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죠. 지금 오바마 이게 좀 이상한 좀 특이하신 분 잠깐 됐다가 지금 또 이렇게 나의 연로하신 바이든 대통령 됐다가 또 막 지금 다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 집권 전까지 보시면 대부분 다 2번씩은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오바마도 1기, 2기 있고 그 전에 아들 부시도 2번 했고 그 다음에 클린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도 2번씩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시점에 따라서 뭐 주식이 이렇게 변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대별로 그때 유행했던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주도의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과학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찝어봤는데 90년대 죄송한데 학생은 지금 몇 학년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고2. 고2면은 몇 년생? 2007년. 아이고. 만들어지기도 전 시대네. 되게 옛날에 20세기예요. 20세기에는 뭐가 유행했냐면은 이 단어가 유행했어.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여러분들 다 나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한 번씩은 들어봤죠. 그리고 조금 어머니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90년대 뭐 2000년대 초 이때쯤 되면 그때 어머니들 시집 가시고 이렇게 뭐 혼수해 가실 때 그때 유행했던 삼성전자 제품들이 은나노 세탁기, 금나노 뭐 청소기 뭐 이런 거 되게 유행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때 하도 유행을 해가지고 나노 기술 이런 게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때쯤에 이 클린턴 아저씨가 그 칼텍이라고 그 캘리포니아 공대라고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여기 가서 이 양반이 2000년도에 딱 그 내노 이니셔티브라 그래가지고 정말 나노 사이언스, 나노 과학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 막 이런 얘기를 엄청 세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미국 유학 가시고 했던 선배님들, 형들, 뭐 교수님들 다 이거 하셨어요. 지금도 나노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2000년대로 왔어요. 아직도 멀었죠. 본인 태어나려면. 네, 좀 기다려봐요. 그래서 2000년대는 뭐가 있냐? 그때는 이제 또 나노 테크놀로지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도 조금 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게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런 것도 옛날부터 있었죠. 되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때 바이올로지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바이오테크 이런 단어를 되게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제는 생명 생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돈 되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저도 대학교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때쯤 돼서 뭐가 또 유행했냐면은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거 중개의학 이런 말을 쓰거든요. 중개의학. 이제 생명 뭐 아주 기초 연구하시는 분하고 의사분들하고 그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그죠?
교과서에서 배운 거를 갖고 바로 사람을 치료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 중간 갭을 메우자라고 하는 게 중개의학이에요. Translational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이런 걸 합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또 유행했던 게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 개인 맞춤형 의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도 아마 여러분들 그 대학병원 같은데 보면 개인 맞춤 의료 이런 뭐 의료 이렇게 코디네이터도 계시고 해요. 그런 게 되게 또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텍에서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바이오텍에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만 물어보려고 해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정확히 플레임이 안젤리나 졸리인데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뭐 직업이 뭐예요? 안젤리나 졸리? 배우. 학생들 아세요? 배우 아세요? 알아요? 그래? 되게 옛날 배우 아닌가? 배우죠. 유명한 배우인데 조금 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저 처음에 그 뭐 미성년자이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했던 건 이 기사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좀 이따 그것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 안젤리나 졸리 배우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되게 연관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낳은 아이도 있지만 또 입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영화 관련된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매덕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덕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에이션이에요. 걔가 아마 베트남계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학교가 어디 다니냐면은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다녀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부 송도 캠퍼스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매덕스가 연대를 안 가고 고대를 와서 제가 우리 방에 왔으면 내가 안젤리나 졸리 그 학부모 면담을 한번 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고대를 안 오고 연대를 갔어요, 제 친구가. 그래서 지금 뭐 잘 사나 싶었더니 이제 휴학해가지고 다시 미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도 몇 번 오고 그랬어요. 한국 올 때마다 이태원에서도 가끔 목격되고 뭐 그럽니다. 아무튼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타임지 표지에도 잠깐 실린 적이 있거든요. 보시면 안젤리나 이펙트라 그래서 이게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올 때 아마 2013년이죠. 여기 보시면 기사가 2020년 거의 가까워오고 막 이럴 때 논술이나 이런 걸로도 주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분을 우리가 그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해보면 자기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쭉 훑을 수 있거든요. 수억 개의 조합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봤더니 자기 엄마, 그 다음에 외할머니, 그쪽 목에서 되게 강하게 내려오는 BRAC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게 뭘 하냐면 거기 뮤테이션이 생기면 특히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내가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 내가 중간에 내 아이들을 놓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서저리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게 너무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이분 사시는 게 뭐 동부 쪽에도 사시고 서부의 베버리힐스 그 부촌에도 살고 하는데 그때 이게 유행했어요. 베버리힐스에 그 돈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미리 그냥 잘라내버리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타임지 표지에도 실리고 그랬는데 이분이 했던 의료가 이거예요. Personalized Medicine, 개인 맞춤형 의료.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있으면 내가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고 얘는 없어. 내 친구는. 근데 나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Personalized Medici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2020년이 됐죠. 20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지금을 이제 아주 혼전이에요. 혼전. 정말 지금은 키워드 하나가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2010년 딱 지나고 나서 재작년까지 우리 뭐 했었죠? 전 지구적으로 아무도 예상을 못했지만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한 막 그런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결국은 여러분들 아마 예방주사 다 맞았을 텐데 그거 만들었던 사람들도 케미컬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그거는 모더나에서 그걸 빨리빨리 복제할 수 있는 캐리어를 만든 거는 다 공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복잡한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그럼 이제 생물학을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대학 가가지고 나중에 졸업하면 어떤 연구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자로 보면은 뭐 지네틱스, 유전학도 보이고, 뭐 프로틴도 보이고, 포토신테시스, 광합성, 셀, 뭐 별의별 단어가 다 나오죠.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할 거는 많고 우리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많은데 이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 한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전에 뭐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을 했든 바이오텍을 했든 그 전에 나노텍을 했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명 현상하고 공학하고 이게 융합을 해서 이 새로운 학문이 발견이 되고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명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학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다면, 분석할 수 있다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 인간한테 더 좋은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야 용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연구도 있구나, 이런 연구도 있구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미국, 저도 잘 안 읽어보는데, 웹사이트 잘 안 들어가는데, NIH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써놔요. 어쩌고 저쩌고 막 써놨는데, 저 빨간색만 잠깐 보시면, 바이오로지하고 의학과 이런 것들을 결국은 향상시켜가지고 사람의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약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얘들아 스트레스 받지 마. 너 괜찮아. 이렇게 말해줬는데 얘가 행복해져. 그러면 이것도 바이오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특정 하나의 학문 갖고만 이거는 바이오 엔지니어링, 이거는 뭐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목적이 있죠.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있으면 전부 다 근대의 의미로, 현대의 의미로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포인터가 있나? 이 바이오 엔지니어링에 포함되는 게 기계공학도 들어가고 화학공학도 들어가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기공학, 물리, 수학, 화학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본 모든 학문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학문을 했다, 어떤 주제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학문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어떤 걸 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나도 이제 생명 현상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볼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의학을 공부하고 있어 뭐 의사 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 말고 의과학을 해볼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주 그냥 혼전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특히나 이공계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이오 엔지니어링과 관련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가 됐습니다. 꼭 이걸 유념하시고 진로를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생물이라고 하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외울 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수학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물리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어느다 보니까 제가 뭐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두 가지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대학교에서.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간고사 보고 이제 다음 주 되면 저희가 기말고사 봐야 되거든요. 대학교가 기말고사 빨리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만들어야 되니까 내 강의로 쭉 한번 봤어요. 어떻게 봤나? 봤더니 이게 그 기초 세포생물학 강의록이거든요. PPT 슬라이드 쫙 보면은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뭐야? 얘는 핵이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그 다음에 얘의 특성은 뭐다, 얘의 기능은 뭐다. 그냥 드립다 외워. 그러고 애들이 막 미친 듯 써. 그러고 나서 다 한 2장 쓰고 10장 쓰고 이러면 A+ 나오고, 조금만 쓰면 B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나도 그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렇지. 생명은 원래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의대 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또 내가 이제 유체역학 이쪽에 가서 수업을 하면은 강의록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 강의록이.
그냥 처음에 그냥 모델 하나 띵 만들어놔. 여기는 동그라미야. 이거 셀이야. 여기 딱 얘기하고 여기 피가 흐르잖니 얘들아. 여기 피의 속도가 얼마며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냥 2장, 3장 뭐 몇 장씩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 딱 보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에듀케이션 스타일도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전공하냐, 아니면 뭐 물리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 공학을 전공하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스타일도 너무 다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이렇게 졸업하게 되면은 똑같은 이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안 좋은 가장 위험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를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뭐 읽어보시면 대충 알겠지만은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은 눈을 다 까만색 안경으로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둘, 넷, 6명이구나. 6명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눈을 가린 다음에 여기 니들 앞에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한번 만져보고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귀를 만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기 통나무 같은 다리를 만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여기 상아를 만지는 친구, 꼬리를 만지는 친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도 훨씬 큰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부분적으로 만져본들 이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연구 분야가 바이오 엔지니어링입니다. 아주 어드밴스드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분야 하나만 해서는 그 전체를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중요한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팬데믹을 해결했던 그 모더나사의 그런 백신 같은 거 발명을 해낸 사람들도 결국은 엔지니어링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바이러스를 복제를 해서 빨리 이 면역 체계를 부스트업 시킬 수 있나 이런 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만 빠져서 뭐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게 수십 가지를 다 공부할 거냐? 그럴 수도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융합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융합 연구라고 하는 건 결국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나 그 다음에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 오픈마인드로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버전스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우리나라를 유행했던 단어인데 대표적으로 저라고 하는 물질을 머티리얼 동이킴이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스펙으로 써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벌써 80년생이니까 나이가 많네 나도. 아시안이고 고대에 살고 있고 오케스트라도 좋아하고 카레이싱도 좋아하고 미주도 좋아하고 메카노바이올로지라고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좋아하고 에리스가 그거예요. 양자리. 혹시 양자리 있어요? 양자리야? 축하해요. 성격 안 좋지 자기도. 양자리가 되게 독특합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냥 취미 말고 여기 분야 보시면 읽어보기도 좀 애매한데 메카노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MS 워드에 이렇게 단어를 쳐보면은 오타나거나 하면 이렇게 밑에 빨간 줄 찌르륵 나오잖아요. 이거 메카노바이올로지 쳐보면 영문으로 쳐도 아직도 오타가 나요. 이거 오타다, 글자 잘못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가 신생 연구 분야고 뭐뭐뭐뭐로 바이올로지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앞에 접두어가 메카노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메카노가 뭐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뭐 딱딱한 거, 기계적인 거,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관점에서 생명 현상을 한번 공부해 보자라고 하는 분야가 메카노바이올로지라고 하는 분야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분야는 아주 신생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분야로 나중에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 또 웃긴 얘기를 해볼게요. 히어로가 정말 많죠. 동네마다 히어로가 많은데 다 사람들이 보면 무슨 맨이잖아요. 여기 모르는 맨이 있어요 혹시?
누구지? 그 다음에? 이거 써놨네? 얘는? 스파이더맨. 다 맨이죠. 그래서 무슨 맨은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뭐 영화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 히어로익하다, 뭐 영웅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근데 진짜 영웅은 어떤 거냐면은 저 사람들은 실제 없잖아요. 그죠? 옆에 저기 길 건너가면 뭐 맥도날드에 간다고 저런 사람들 보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영웅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말이 좀 웃긴데 직업이 영웅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말로 하면 사필귀정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사로운 거를 좀 끊어내고 정한 거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더 높은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통 영웅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영웅적인 직업이 있어요. 보통 알려져 있는 유명한 영웅적인 직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방관들. 혹시 여기 소방관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소방관들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남을 구하러 막 불길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방관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영웅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군인들, 솔저. 이 사람들을 보면 자기 목숨 걸고 나라 지키잖아요. 그죠? 이제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봐요. 자기 목숨 걸고 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주비행사. 이런 사람들도 크게 보면 영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미국에서는 보통 내셔널 히어로 이래서 뭐 퍼레이드도 하고 되게 많이 엄청나게 복지도 많이 챙기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스캇 켈리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지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무비가 돌아가나? 들어가는구나. 뭐가 좀 붕붕 뜨면서 천천히 움직이죠.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구는 아니고 스페이스 셔틀 아닙니다. 스페이스 셔틀 아니고 이 사람이 타임즈 2015년 표지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 거의 1년 360일인가 혼자 스페이스 셔틀 혼자서 저기 탁구 같은 거 치고 혼자서 유튜브 찍고 이렇게 계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의 원래 왜 유명했냐면 이분은 쌍둥이에요. 진짜 일란성 쌍둥이인데 자기 브라더는 지구에 있고 자기는 이렇게 우주 비행사가 돼가지고 그 스페이스 셔틀 안에서 근 1년 가까이 지구 밖에서 아주 위험하게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그래서 귀환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막 미국의 영웅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려지고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시니어 과학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에서 여전히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잠깐 기사를 보시면은 나사 우주 비행사 스캇 켈리가 지구로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1년 정도 미션을 끝나고 이런 걸 돌아왔는데 혹시 이런 거 유튜브나 아니면 뭐 만화책이나 그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 잠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주에 있다가 지구에 귀환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 막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죠? 되게 힘 빠져가지고 이렇게 비행정에서도 캡슐에서 꺼낼 때도 사람들이 막 강제로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당연히 생각해보면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죠? 우주에 가면은 지구보다 중력이 되게 약하니까 보통 6분의 1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의 환경에 얘가 노출돼 있다 보니 몸이 노출돼 있다 보니 갑자기 지구에 중력 강한 데 오면은 몸이 못 버티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누에꼬치 모양으로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보온도 해주고 애기처럼 이렇게 케어도 해줍니다. 당분간. 언제까지? 지구 환경에 몸이 적응할 때까지, 다시 적응할 때까지 그런 케어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분의 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으로 뽑은 거는 뭐 생명현상에서의 물리가 왜 중요한지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귀환하고 나서 별의별 기사가 다 났어요. 한번 봅시다. 7가지 방법들. 이 양반이 readjust to earth 건 340일이면 건 1년 가까이 혼자 외국이래. 그 지구 밖에 있었잖아요. 저중력 상태에서 몸이 완전 적응돼 있었는데 이 사람 몸을 다시 리어저스트 해야 돼요. 우리 지구 환경으로 바꾸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나사에서 7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맨날 운동을 시켜라. 뭐 근육
활성시킬 수 있는 거를 근육 보강제를 먹여라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이게 핵심인데 우리 몸은 그 주변 환경의 물리적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이 공기가 있고 이 일기압이 있는 환경에서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은 이 물리적 환경에 완전히 적응을 잘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반응이 깨져버리면 그게 전부 다 병으로 나타나요. 이게 현대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들 또는 메카노바이올로지 저 같은 사람들이 질환이 뭐다, 디지즈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주변 환경하고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우리가 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한의사 선생님 같이 얘기를 하시죠. 한의사는 아닌데 내가. 아무튼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한 20명, 한 30명 정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오시는 선생님까지 합치면은 근 30, 40명 가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 확률적으로 죽는 거는 암 때문에 죽을 거예요. 슬프게도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는 이유는 뭐냐면 암 걸려가지고 안 죽어요. 여러분 몸속에 지금도 암세포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나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세포가 얘를 다 밀어내고 없애버려요. 근데 암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거예요. 메타스테시스. 암이 전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심장에서 생겼든 뼈에 생겼든 어디에 생겼든 간에 얘가 우리가 모를 때 딴 데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암이 전이 됐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암 전이 과정을 정말 현미경으로 아주 민감하게 쳐다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예요. 이 암덩어리에서 암세포 하나가 이렇게 삐져나와. 진짜 우리말이 정확합니다.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온 다음에 이 혈관을 타고 가요. 그 다음에 혈관 바깥으로 또 삐져나가요. 삐져나간 다음에 거기다가 또 암세포를 퍼뜨려요. 이게 우리가 메타스테시스, 전이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삐져나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 명이 꽉꽉 차 있는데 한 명이 막 해집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도 얘도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암세포가 튀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암이 전이 되는 거고 요거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오스티오포로시스, 뼈에 구멍 생기는 거. 골다공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특히나 그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50대 이후에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것도 그 골다공증도 자세히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은 뼈는 사실은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서 뼈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만들어지는 거에 비해서 없어지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지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없어지는 뼈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지는 뼈를 빨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그죠? 근데 그 만들어지는 뼈를 빨리 한다는 걸 자칫 잘못하면 암으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되게 위험한 방법이고 그래서 그 뼈를 없애는 아이들을 우리가 좀 억제시켜주면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 파골세포들한테 뼈를 없애는 세포한테 우리가 물리적 스트레스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계속 운동하다 보면 뼈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적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뼈가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 사이클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몸이 안 좋으신 분 아니면은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초기다라고 하시면은 예 질문 있으신 건가? 아니 선생님 예, 그래서 운동하시면 그 물리적 스트레스를 계속 가하다 보면은 그게 좀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에테로스클로시스라 그래가지고, 혈관에 뭐가 자꾸 끼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 보통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고지방 음식, 삼겹살, 담배,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혈관에 뭐가 자꾸 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빵 터지게 되는데 이 물질이 끼는 것 자체도 혈관 안에 뭐가 끼는 것도 혈관에 뭐가 있어요. 혈류가 막 흐르잖아요. 피가 막 흐르는데 그 흐르는 과정 속에도 뭔가가 막 낀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 안에 이상한 물질이 있어가지고 파이프 안에 뭔가가 덕지덕지 들러붙는 거랑 똑같아요. 물리적인 현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낡은 집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파이프 같은 거 보면 물 흐르는 거 물만 흐르지 않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이런 거 안에 보면 뭐 이상한 거 끼잖아요. 이끼 같은 거, 녹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런 게 혈관 안에 끼게 되면은
결국은 혈관이 점점 좁아져가지고 마지막에 땅 터지면 이게 터져서 이게 뇌 쪽으로 가면 뇌졸중 하는 거고, 가슴에 오면은 이게 협심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되게 유명한 우리 몸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질환들이 대부분 물리적인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 얘기가 나왔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할 거고. 보신 분? 나도 안 봐가지고 이거 내가 보라고 할 말을 못 하겠네. 요즘에 가끔 그 넷플릭스인가 어디 보면은 한 번씩 뜨기는 하는데 별로 이게 평점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강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명당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뭐 2018년도에 추석 때 뭐 개봉됐는데 조승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세포가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재미없는 얘기가 나왔네. 혹시 이거 아세요? 한번 들어보신 분 있나?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 수능 칠 때 이거 한번 배웠을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 과학하고 사회하고 동시에 안 보죠. 선택을 하죠. 저희가 아마 사탐하고 과탐하고 그거를 동시에 다 봤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탐구를 봐야 돼서 그때 이게 예시로 나왔던 책입니다. 택리즈라고 하는데 이중환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가 썼던 책이고, 이 책이 재밌는 거는 이 제목으로 저기 하버드 도서관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뭐 최초의 인문지리서고, 이 책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택리 하는 거예요. 택을 요즘에 뭐 파묘 이런 것 때문에 그 묘자리 써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유행해졌는데,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자연 형상과 인간 생활의 조화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즉 빨간색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연 형상하고 인간 생활이잖아요. 이거 핵심이에요. 이 책의 핵심. 이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하고 좀 유사성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연 형상, geological environment, 자연 형상이 인간의 삶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이 책이 원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집을 만들어야지, 어디다가 내가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을 의미하는 거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메카노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건 뭐냐? 셀이 있는데 이 셀 주변에도 어떤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셀의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셀 환경하고 셀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현대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메카노바이올로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거 하나만 봤단 말이야. 셀이 커졌다, 작아졌다, 얘가 뭐 암세포다 아니다, 이런 것만 봤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좀 통시적으로 좀 넓은 의미로 보는 거는 이 셀 주변에 뭐가 있길래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지 이 셀의 진짜 거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 걸렸으면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암 미세 환경까지 같이 봐야지 이 암이 퍼질 거냐 안 퍼질 거냐, 이거 빨리 수술하면 끝날 거냐, 약 줘줄 거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메카노바이올로지의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인트로인데, 어이구,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예시 중심으로 빨리빨리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죄송한데 저희가 몇 분까지 했죠, 이게? 지금 45분인데 15분 더 남았을까요? 50분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시를 조금 빨리 할게요. 우리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분자가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의 세포를 만들고, 하나의 세포가 모여서 여러 가지 세포, 이게 티슈, 이게 모여 있는 게 기관, 이게 모여가지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몸의 일반적인 해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대 가면 배우는 거. 근데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도 세포 하나만 뜯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겨먹고 얘가 뭐 하는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세포 보면 정말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서 세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포 핵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세포 핵을 딱 보면 여러분들 뭐 아마 그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염색해서 보시면 좀 중간에 크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핵인데, 이 핵이 왜 중요하냐? 이 안에 DNA가 있고, 이 DNA들이 지인을 만들기 때문에 얘가 하는 거동이 결국은 이 셀 전체의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 안에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면은 얘의 거동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 세포라고 하는 놈은 아주 센시티브한 장치예요.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센시티브해요. 주변 환경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똑같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라도 얘가 브레인에 있을 때 뉴런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폴스킨 남학생들 이렇게 잘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셀들이 잘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유방암 세포인데 얘네들은 정말 암덩어리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똑같이 몸속에 있는 세포들도 어디에 있냐 어떤 기능을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염색을 해서 이렇게 예쁘게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세포 주변에 세포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게 미세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세포 하나만 봤다라고 하면 요즘은 이 세포하고 세포 주변 환경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를 갖냐 이걸 가지고 얘가 지금 암 때문에 뭐 위험한 거냐 안 위험한 거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실제적으로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안에 요 세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현미경 특징이 뭐냐면 세포 주변에 있는 이 조직, 미세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현미경이에요. 보시면 세포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꼬물꼬물 거리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주변을 어떻게 돼? 얘들이 막 잡아 당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움직일 때 이 주변 환경을 지들이 막 잡아 당기고 밀고 이러면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연구는 대부분 셀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친구가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해요. 핵 부분 같은 경우는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정보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 골격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정보를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막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기계 장치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 반응이 이런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병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외부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죠. 손가락으로. 이러면 우리가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신호가 어디로 가요? 쭉 통해서 뭐 신경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세포 안에도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타고 쭉 가요. 우리 보통 신호가 뇌까지 올라가는데 세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포의 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세포에게서 뭔가 판단을 내리고 또 반대로 신호가 쭉 거꾸로 오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세포 한 마리도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 과정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뭐 균형이 깨져버리거나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그게 암으로 갔다 아니면 얘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뭐 세포 골격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몸 안에 이런 세포 골격들이 막 있어요. 이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제가 하나의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몸속에서 세포 하나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끄집어낸 세포를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볼 텐데 여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내 한쪽 손바닥은 되게 손바닥이 말랑말랑한 면이고 예를 들어 볼게요. 손등은 내가 되게 딱딱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똑같은 세포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랑말랑한 면에서 셀을 한번 키워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세포를 이제 빳빳한 딱딱한 면에다가 내가 키워봐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동일한 세포입니다. 이 동일한 세포가 거동이 다른 게 보이시죠? 좀 딱딱한 면에서 어때요? 셀이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움직임도 쫙 움직였다가 다시 찌그러졌다가 막 이렇게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한 면에서 가면은 세포가 퍼지지도 않고 움직임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세포가 주변의 물리적 환경을 지가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껴서 여기 좀 빳빳하고 자기가 살기 좋아. 그러면 막 움직이고 커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뭐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요. 나 퍼지기도 힘들고 여기 별로 뭐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얘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 아주 간단한 실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포가 외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혁신적인 실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 하는 분야에서 사람들끼리 하는 말인데 이거 발견했던 분들은 최소한 10년 안에 노벨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템셀 한번 들어봤죠. 줄기세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스템셀 가지고 뭐 연구한다 아니면 치료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스템셀 뽑아요. 우리 몸에서 뽑은 다음에 내가 이거 스템셀이 뭔지는 알죠.
분화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병원에서 칵테일이라 그래서 분화를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이 세포한테 먹여. 그러면 그 레시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연복 세포가 하는 뭐 탕수육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셰프가 하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레시피대로 이런 걸 섞어놔요. 이 약물. 그러면은 그 약물대로 얘를 뭐 심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지방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뉴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포로 내가 원하는 조직을 이루는 세포로 만드는 거. 이게 일반적인 줄기세포 공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물리적 환경만 바뀌어도 셀은 거동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 방금 얘기했던 그 복잡하고 약 쓰고 이런 거 너무너무 효율도 떨어지고 안 좋으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 뭐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딱딱한 면이냐? 여기 딱딱한 면이냐 아니면 말랑말랑한 면이냐 따라서 셀을 키워보면은 얘가 지멋대로 얘기하면 되지. 그 물리적인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딱딱한 면에서 키웠던 애들은 되게 스템셀이 줄기세포가 뼈처럼 자라나요. 딱딱한 면에서 키우면. 그 다음에 되게 말랑말랑한 면에서 키우면 브레인처럼 말랑말랑한 데 키우면 얘들이 뉴런처럼 자라나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말랑말랑한 면에서 애들이 키우면 얘가 근육처럼 자라나요. 그 말은 뭐냐? 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지 않아도 물리적인 환경만 바꿔놔도 셀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희가 실험실에서 직접 보는 살아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해요? 되게 다이나믹한 게 느껴져요. 모양이 막 이상하게 변해져. 이거 여러분 몸에 다 있는 세포예요. 막 하지만 안 돼. 여러분 피부 세포예요. 피부 세포 뜯어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안에 요게 뭐예요? 요거 세포 핵이죠. 세포 핵도 보면 어때? 모양이 되게 막 동그랄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이러죠. 즉 세포 자체가 우리가 보는 세포 한 마리도 되게 모양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세포핵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면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나면은 세포핵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예를 들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혹시 죄송한데 이런 영화 본 적 있으세요? 이게 그래도 무려 그 주연 배우가 송혜교님하고 강동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아주 잘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이게 또 일본에는 또 이게 팔려가지고 판권이 팔려가지고 일본에서는 또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제목으로 아마 두근두근 내 인생 뭐 이런 제목으로 영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영화 안 봤으면 잠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고등학생 친구인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좀 일찍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마침 이 아이가 그 잘생긴 아이들이 낳은 아이가 불행하게도 조로증 환자예요. 조로증이 뭐냐면은 빨리 늙는 병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게 HGPS가 대표적인 조로증이에요. 조로증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많이 공부하는 거는 허시슨 길포드라는 사람이 발견했던 프로제리아 조로증이에요. 그래서 HGPS라고 하는데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보통 10대 초반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연구할 때도 환자분이 그때 생존하셨던 분이 두 분 정도 있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한 분은 좀 일찍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지금 갑자기 조로증이 왜 하냐면 이분들의 세포를 뜯어내가지고 관찰을 해보면 세포는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랑 세포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세포 핵이 여러분들의 세포 핵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들의 세포 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힘을 줘가지고 누가 팍 찌그러뜨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그럴까? 이분들은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분들이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면역 반응에 문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코로나 우리랑 똑같이 걸릴 확률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되게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랑 말이 안 통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학교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사망 원인이 뭐냐면 마침 아빠랑 백야드에서 같이 야구 게임하고 막 글로브로 공 잡고 놀다가 자빠져.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대표적인 이유가 심장이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아니면 근육이 성장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 다음에 호흡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증상들 있죠.
심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뼈도 잘 부러져요. 뭐 뼈에 문제가 있다거나 근육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어떤 기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에요. 심장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피부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뼈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상이 생겨서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늙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유전자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마침 왜 또 세포액은 또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물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를 보면은 세포액 껍데기에 보면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세포를 감싸고 있는데 그 단백질에 유전 질환이 생기면, 유전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 HGPS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가 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핵이 스트레스를 견디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세포액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세포액이 결국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빨리 노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질환을 일으키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 세포에게 걸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질환들을 퉁쳐가지고 전부 다 컬렉티브하게 라미노패티, 핵의 핵막에 있는 라멘 단백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암세포가 전이하는 것도 사실은 방금 안젤리나 졸리 잠깐 얘기 나왔던 이 유방암 전이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메스에서, 덩어리에서 암세포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그 현상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모사하기 위해서 세포핵에다가 형광물질을 달아가지고 아주 좁은 빨대같이 생겼는데 그 빨대 내부를 이렇게 삐죽삐죽하게도 만들어보고, 빨대를 안쪽 벽을 이렇게 부드럽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또 더 삐죽삐죽하게도 만들어봤을 때 세포핵이 지나가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세포액이 이렇게 좁은 영역을 이렇게 빠져나갈 때, 암세포가 이렇게 삐져나갈 때 암세포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는구나. 그 스트레스가 암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아냈습니다. 이런 게 또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만 얘기하고 우리가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 많이 쓰던 말 있죠.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 잔소리 때문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 아무 반응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야 쥐야 그러면 저는 진짜 얼어요. 운전하다가 핸들 놓고 막 얼 정도로 저한테는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다 다르고, 그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준다, 엄마가 잔소리가 나와서 스트레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라우마의 정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라이프 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자연재해가 왔다던가 아니면 어릴 때 엄청나게 심한 성적인 모욕을 당했다던가 폭행을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군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내가 전장에서 막 싸움을 하다가 옆에 폭탄이 터져요.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내가 귀가 멀어. 이런 거는 그냥 TBI예요. TBI, 뇌진탕. 머리 팡 막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죠. 아니면 내가 운전하다가 자동차를 빵 부딪혀서 머리 다쳤어요. 이런 거는 뇌진탕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되게 심리적인 겁니다. 즉 내가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 동기가 있어. 내 동기가 같이 총을 막 쏘고 있다가 딱 봤더니 얘가 총 맞고 벌써 갔어. 너무 놀랍죠, 내가. 이런 게 트라우마예요. 옆에서 총소리 나고 대포 터지는 게 트라우마가 아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 이걸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어릴 때 섹슈얼 어설트를 당했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교통사고가 당하던가 아니면 충격을 가가지고 머리에 뇌진탕이 빵 왔다. 그래서 충격이 왔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았네. 이해가 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PTSD라고 하는 트라우마 이후에 내가 스트레스가 생기는 걸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머리에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물리적으로 다친 적이 없어. 근데 MRI 찍어보면은 우리 뇌의 뒷부분에 여기 보면 해마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해마.
영어로 하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의 MRI 사진을 보면 사이즈가 작아지는 게 보이죠. 여기 확 작아진 거 보이죠. 누가 여기다가 때린 것도 아니고 뭐 폭탄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가 줄어요. 이런 거 보면 사이즈가 준다는 건 뭐예요? 이만한 아이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세포를 더 찌그러뜨린다는 얘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세게 받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즉 우리 몸이 또 우리 몸에 있는 이 뇌라고 하는 뇌세포조차도 물리적인 환경에 되게 쉽게 노출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쉽게 오는데 단순히 그냥 때린다, 단순히 얘를 뭐 쥐어짠다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렇게 미케니컬한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예시를 엄청 많이 갖고 왔었는데 시간상 더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딱 3분만 더 써도 될까요? 딱 3분만 더 쓸게요. 그래서 예시만 몇 가지만 빨리 지나갈게요. 동물 실험 이제 못하죠, 여러분들? 동물 실험 못하는 거 알죠? 그래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거, 이 디바이스 자체를 만드는 거, 이것도 저희 바이오 엔지니어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동물 실험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윤리적 문제 있죠? 쥐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윤리적 문제 있고 비용 많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동물을 대상으로 내가 화장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약도 만들고 해봤는데 환자한테 먹였더니 환자가 죽어버려. 그러면 동물 실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 몸하고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용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대부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오르겐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뉴스에도 가끔 나와요. 장기 모사 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칩에다가 우리의 장기의 기능을 모사할 수 있는 세포들을 여기다가 키워서 이런 동물 잡지 말고 쥐 잡지 말고 여기다가 바로 약 테스트하고 바로 이렇게 해보면 금방금방 사람의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버를 모사한 칩, 키드니를 모사한 칩, 허파, 그 다음에 렁을 모사한 칩 이런 걸 연결한 바디칩 이런 거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박사 갈 때는 뭐 쥐도 잡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쥐 잡는 거 불법으로 되는 나라들도 많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쥐 실험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 더 잘하는 로레알 있죠. 로레알이라고 하는 그룹에서는 쥐 실험이나 아니면 동물 실험을 했던 그걸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거를 유럽에서는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그 실험 할 수 있는 우리나라나 미국 와서 실험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도 이제 우리도 피해 가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했던 칩 하나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스킨온 칩인데 스킨이라고 하는 이거를 그냥 조그만 칩에다가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부종 있죠. 여러분들 부종 이렇게 누르면 잘 안 튀어나오는 거 있죠. 꽉 차 있는 거. 이런 거를 모사할 수 있는 칩을 피부 조직을 조그만 칩 안에다가 이렇게 모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표피 세포도 집어넣고 여기 혈관 세포도 집어넣고 이 안에 있는 세포 외 단백질 같은 것도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층층층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인간의 피부를 모사한 바이오칩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부종을 일부러 유발을 하는 약을 넣어봐요. 그럼 진짜 부종 유발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제약사에서 이 약이 부종에는 정말 최고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거를 쥐한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이 칩에다가 부종을 치료하는 약을 먹였을 때, 처리를 했을 때 이 세포들이 정상으로 반응을 하면 그 약이 성공하는 거고,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죄송한데 그 약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다시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만들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만들죠. 브레인칩도 만들 수가 있어요. 브레인의 역할이 뭐예요? 연산이죠, 연산. 인풋이 들어오면 이걸 연산을 하는 거. 그래서 논리회로를 만듭니다. 이거는 1001 뭐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저희 형이 전기공학과 나왔거든요. 저희 형은 이런 걸 해요. 진짜로. 삼성반도체 가가지고 이런 걸 라인 까는데, 저는 실험실에서 사람의 브레인 세포 갖고 와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세포를 깔아요. 그 다음에 자극을 줘가지고 얘가 진짜로 그 브레인 세포 같은 게 자극을 받으면 파이어링이라고 하는데 그 자극이 쫙 퍼져요. 그걸 전기 자극이 퍼지는 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로 잘만 하면은 쥐 같은 거 실험 안 하고 인간의 뇌를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조그만 칩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정말 조그만 칩 수십 개 깔아놓고 실험하면은 비용도 싸지,
그 다음에 실제로 동물을 실험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비용 측면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브레인십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좀 저희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연구들을 그냥 질환을 뭐 앞서 얘기했던 뭐 프로제리아나 뭐 조로증이나 아니면 암이나 이런 기전 연구도 옛날에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연구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공학도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찍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연구라고 하는 게 요거만 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재미없는 연구고 사실은 뭐 오래 할 수 없는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연구를 찾아서 나는 암 연구해 볼래. 그냥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해도 되고 물리학을 공부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애티튜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문이나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뭐 하는 걸까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애티튜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 불금에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갖고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